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언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KBS 기자들은 김환영 사장과 임창건 보도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기자들은 자사의 최근 보도를 보도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KBS와 MBC 기자들은 2012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방송 공영성 확보를 위해 장기간 파업 투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위력 앞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불거진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초대석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는 문화일보가 무려 1년 전 자료를 최신 자료로 둔갑시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판한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よ。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 다뤘죠? 네, AFP 통신은 한국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조사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특별회기가 이번 주에 열리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위원회가 다음 월요일 정도에 업무를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희생자 유족들의 입장도 보도를 했습니까? 네. AFP는 유가족들이 정부의 사고 대처에 대해 비판하면서 경찰 조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정부의 초기 구조 지원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배 안에서 며칠 동안 생존했을 수 있는데 구조 작업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져서 모두 사망했다고 믿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예. 인도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던 네루 간디 가문, 이번에는 권력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네. 인도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인도 총선 출구조사 결과 네루 간디 가문의 국민회의가 패배하고 대신에 제1야당인 인도 인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총선은 유권자가 무려 8억 1,4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 5억 5,100만 명이 지난 4월 7일부터 5주에 걸쳐 투표에 참여했고요. 예. 투표율이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하원 의원 총 543석 중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정당연합은 70에서 135석,
인도인민당이 주도하는 정당연합은 257석에서 340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네루 간디 가문 하면 뭐 인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런 정치 명문인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지만 패배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이제 뒤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이 가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47년에 인도 독립 후 네루가 초대 총리로 집권했고요. 그의 딸인 인디라 간디 그리고 인디라 간디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도 총리를 지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아내인 소니아 간디는 국민회의 당수를 지냈고 이들의 아들인 라훌 간디가 현재 국민회의 부총재인데요. 예. 네루 총리부터 4대째 권력에 내려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루 전 총리는 절대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과 카스트 제도의 법정 폐지 등을 추진했고요. 지금도 이 정책이 네루 간디 가문이 이끄는 국민회의에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라면 선거에서 이길 만도 한데 국민들이 이 네루 간디 가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권력 세습 자체를 비판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이 가문의 부패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소니아 간디의 사위가 4억 2천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축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겁니다. 예.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물가는 치솟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 빈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가난한 것도 이유로 지적됩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결국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총리가 될 인물은 누구죠? 네, 인도 인민당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라는 인물입니다. 모디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14년째 주총리로 일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인도인민당 총리 후보로 선출됐고요. 구자라트주 경제 발전으로 특히 재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디는 하위 계층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차를 팔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마시는 차를 얘기하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 봉사단에 입단해서 정치 활동을 했고요. 1980년에 이것을 모체로 창당한 인도 인민당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예. 네루 간디 가문이 4대째 선거이긴 하지만 권력을 세습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우리나라도 선거이긴 하지만 지금 2대째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이 있는데 다음 대까지 넘어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터키에서는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터키 서부 지역 탄광에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3시 20분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이날 사고가 교대 시간에 발생해서 당시 몇 명의 광부가 광산 안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 200~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터키 집권당 의원은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최대 300명이 아직 광산 안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희생자 수를 결국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연기가 많이 발생해서 구조 작업이 어렵다고 말했고요. 노동조합 간부는 광산 안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탄광 안 2km 지점에서 전력 공급 장치가 폭발해 발생한 걸로 알려졌고요.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면서 광부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불법 도감청 이 사실 폭로해 보도했던 기자죠. 글렌 그린월드 기자. 책을 내서 이 폭로 당시의 상황을 알렸다고요? 네. 그린월드 기자는 지난 13일 숨을 데가 없다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활동을 폭로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소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그린월드는 스노든이 당시 차분하고 담담했다고 설명했고요. 걱정되지 않냐 이런 질문에 스노든이 최악의 경우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침대가 되겠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린월드는 스노든이 국가기밀 폭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 저서에 이들이 당시 기자들을 따돌리려고 애썼던 상황도 묘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우리 국정원에도 스노든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인데 예. 요즘 주요 신문의 지면 중요한 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기사들은 언론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KBS 보도국장, MBC 보도국장이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양대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일단 KBS 보도국장이 교체가 됐죠. 백운기 씨로 말입니다. 자, 신임 인사를 할 시점에 또 다른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백운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BS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조 취재 결과 지난 11일 낮 3시쯤에 보도국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던 백운기 씨가 청와대 근처에서 모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 배차 기록표입니다. 배차 기록표를 보면은 이 백운기 씨는 업무상 이유로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량을 썼는데요. 행선지가 청와대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회사 차량을 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접촉한 인사가 누군지는 노조가 밝히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만 적혀 있었을 뿐인데요. 예. 자, 노조 측은 결국 이제 보도국장 임명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면접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백운기 씨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백운기 국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죠. 백운기 국장은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 특보였던 김인규 사장의 옹립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편파보도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김인규 사장이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출근 저지 투쟁을 받았거든요. 노조로부터. 그럴 때 선글라스를 끼고 앞길을 털었던 사람이 바로 백운기 씨입니다. 저는 그 사진 보고 경호원인 줄 알았습니다. 뭐 심리경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MBC 김장겸 보도국장 지금 또 도마 위에 올랐지요. 어제 한겨레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한겨레에서 김장겸 국장 실명이 거론됐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신면에 실은 기사에는 김장겸 국장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고요. 보도국의 또 다른 간부로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편집회의에서 유가족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한겨레 기사에 이어서 그런 기사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측의 해명도 실었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보도국 간부들이라고 했죠. 김장겸 국장 외에 박상후 전국부장 기자들에게 뭐하러 거길 조문으로 가느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놈들은 조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유족들을 비난했다는 그런 주장이 또 언론노조 MBC 본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런 발언들 자체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8개 MBC 계열사 소속의 기자들이 최악의 오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는 이건 뭐 실수에 의한 오보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전국 18개 MBC 계열사 소속의 기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목포 MBC 기자도 포함됩니다. 목포 MBC 기자들이 목포 해양경찰서장에게서 구조자가 160여 명이라는 말을 듣고 서울 MBC 전국부에 4차례나 알렸지만은 이것이 묵살됐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편 그제는 MBC 기자회 소속 서울 MBC 기자회 소속 기자 121명이 자기 회사의 세월호 보도를 비판하면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는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에 난 MBC 기자의 멘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이후
KBS에는 항의도 오고 분노 표출도 있지만 예. MBC에는 항의도 없고 손가락질도 없다. 네. 아예 기대도 관심도 없는 것이며 언론사로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 예. MBC 기자회의 성명 발표 상당히 늦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그런 입장을 밝혔는지 또 이런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점. 예. 성명서만 떨렁 한 장 나오고 행동이 없다는 점. 이게 MBC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기대를 접은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기자들 사이에서 가끔 하는 말입니다. 네. 악플보다 더 심각한 건 무플이다. 예. MBC 기자들 항의도 없고 국민들의 분노도 없다. 네. 이 상황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률 급락하고 있죠. JTBC가 이제 거의 뒤집을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김장겸 국장 발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사실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완전 깡패네 유족 맞느냐 이런 말이 진짜 김장겸 국장 입에서 나온 거라면 이거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겠죠. 자, 꽃 같은 자식을 잃고 비탄에 젖은 세월호 유족들. 이분들이 국회의원과 교수, 방송사 보도 책임자들의 연이은 막말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냐? 새누리당 권은희 한기호 의원이지요. 예. 실종자 가족, 유족 사이에 불순 분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호월 홍익대 겸임 교수, 이 사람 유족들 미개하다 이런 말도 했었고, 아시는 대로 김시곤, 김장겸 두 KBS, MBC 보도국장의 이런 유족 비하 발언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후련하시겠습니까? 왜 이기들 잔인하십니까? 예, 이번에 딸을 잃은 최모 씨가 한 말입니다. 한겨레 기자에게 말이죠. 아무리 우리 유족들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발 이제 가만히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김모 씨도 가슴을 후벼 파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끼로 내리찍느냐.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인간이라면 더는 초상집에서 박수치는 일 좀 그만하라. 이렇게 울먹이었습니다. 숨진 단원고등학교 학생 또래의 청소년들도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안산 경환고 다니는 3학년 학생 김혜성 군은 잇따른 막말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이 갖춰야 할 책임, 양심, 공감이라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다. 엘리트가 모였다는 정치권, 학계, 언론계에서 나온 막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성장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미성숙 사회인지 보여준다. 이렇게 입침을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대학 겸임교수, 보도 책임자보다 낫네요. 이 김혜성 군. 잇따른 이런 폭언에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하 글들을 수사해달라라면서 이 유족들이 안산 단원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선체 내부가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부 칸막이가 장시간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바닷물이 흡수돼서 휘어지는 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수색 구조팀은 대형 장애물을 치우거나 벽을 뚫어서 새로운 진입로를 개척해서 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작업이 쉽지 않아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체 내부가 붕괴되고 있는 지역, 이 구간은 안산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객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차 수색 작업이 진행될 때에도 많은 내부 장애물 때문에 정밀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수색이 꼭 필요한 구역이었는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사고 해역 수색 현장을 방문해서 잠수사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 형태를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책을 찾지 못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대책 없는 대책본부.
경향신문 3면에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10면을 보니까 말이죠. 전국의 재난정보를 실시간 수집, 전파하는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실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를 출동시킬 때까지도 침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료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경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청와대와 총리실에 이 같은 사고 상황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예. 사고 당시에 상황실을 필두로 한 재난정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그것을 조선중앙TV를 보고 알았다던 국가정보원의 예. 김학기 때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이번에 안행부 상황실도 텔레비전을 보고서야 침몰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안보, 안전에 무관심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는 발생 시점이 MB정부 때이긴 했습니다만은 MB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수 정권 아닙니까? 안전, 안보만은 자신 있다. 이러던 정권 아래에서 온 국민과 함께 주요 기관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는 현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머리는 엘리트일지 모르겠지만 가슴은 인간 이하인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사나 공공기관 임원의 절반이 소관부처 전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스안전공사, 승강기 안전기술원 같은 안전 관련 공공기관 12곳의 이사회 구성원 122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소관부처 전현직 공무원이 44명,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계, 정치권 순이었다고 합니다.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지요. 이 관피아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 출신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신문 오늘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벌써 잊어버린 정부, 이런 제목인데요. 관피아와 유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퇴직 관료를 포함해서 발주청 소속 기술사들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려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실무 담당자는 물론 관계부처 차관회의까지 거쳐서 상정된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 상정 취소가 된다는 거, 이 극히 드문 일이라는 거지요. 이번 안건은 기술사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무총리실에 이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상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겁니다. 퇴직 관료들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이런 여론, 또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 왔던 바와 배치된다는 것이죠. 예. 예. 국토부는 다음 주에 이걸 다시 상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없앴던 제도입니다. 퇴직 관료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주는 거. 이거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없앴는데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국면에 이걸 부활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잊어버린 정부란 제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만의 문제인가?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칼럼을 보면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구한다고? 예.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장에 시스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머리 좋은 그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현실은 모른 채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을 제시해줄 교수들을 부르겠지요. 그렇게 또 위기를 넘기겠지요. 아주 싼 값에. 시스템은 아주 중요하다. 다만 시스템이 우리를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착각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건 선장, 해경, 장관, 총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움직여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스펙이 화려하다고 신망이 높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성과 용기,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연령별 인기 기사를 보면 40대 여성과 10대 여성의 인기 뉴스 1위는 여전히 세월호 기사다. 40대가 비통한 엄마의 심정이라면 10대는 친구들이 자신이 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들의 공통점은 부하들에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공감을 심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가? 계획도와 청사진으로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리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거울 앞에 서듯 정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네, 이런 칼럼 내용입니다. 예. 또 다른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내가 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글 쓴 사람도 주목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개혁적 노선을 겪고 있는 인사로서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상돈 교수의 칼럼도 소개하겠습니다. 박 예.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과 당내 경선 그리고 대선을 치른 김종인 박사와 내가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 정권 하에서 야당 대표와 여당 속 야당이었던 박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안보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NLL 공방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선거가 끝난 후의 이야기는 다 아는 일이다. 당시 김종인 전 장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거취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당을 떠났죠. 예. 대통령 곁을 떠났고요. 그리고 윤창중으로 시작된 인사 참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정부 첫 해를 괴롭혔다. 금년 들어서 공기업 개혁, 규제 완화 등 무언가 일을 벌이는 것 같더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을 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못해 험악하다. 박영선 의원이 실질적으로 야당을 이끌게 됨에 따라 그동안 여권을 도와주었던 야권의 지리멸렬은 끝났다. 세월호 사건이 없더라도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 세력은 이미 쇠락했고 지방자치단체는 비박 전성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기도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2012년 초심을 되살려서 국정을 쇄신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의 실패를 볼 정도로 우리는 여유롭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돈 교수가 국민 눈높이보다는 좀 순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우 순진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모든 게 좀 바뀌었다. 예. 이런 내용들 포함이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정권에 있었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 같더니만 김기춘 실장이 등장한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예. 자,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국민일보를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주변의 세월호를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인 최모 씨 이야기가 있는데 아파트 17층 에어컨 실외기 분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구두를 신고 해야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삼성의 이미지를 위해서 구두와 넥타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미터 위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구두를 신고 이 실외기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단 말이죠. 빗물에 쭉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뻗어서 난간을 가까스로 붙잡았는데 이 충격으로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손목 골절은 다행이죠. 차라리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수리기사, 역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드럼 세탁기 내부를 점검하다가 작동 버튼이 눌려져서 넥타이와 함께 목이 끌려가는 아찔한 경험도 했었다고 합니다. 삼성이 넥타이를 매라, 이런 지침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거지요. 자, 임모 씨는 며칠 전에 100kg이 넘는 냉장고를 혼자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는 치료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속노조는 전국 48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21만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를 고발했습니다. 돈 때문에,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 어느 정도일까요?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 사망한 미군 병사가 한 해 평균 450명인데요.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배 많은 192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5.2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셈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는 전쟁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은폐된 산재를 포함하면은 실제 피해자 수는 통계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 다 비극이죠. 세월호 참사로 금쪽 같은 자녀가 이렇게 떠났다면은 산업재해는 기둥 같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거대 참사가 아니라고, 개개별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왜 개선이 안 되느냐? 무엇보다도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재해를 막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사망 한 명당 부과되는 벌금이 6억 9천만 원인데요. 예. 한국의 138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위험 업무, 이거를 외주하면서 점점 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 대기업들은 사고가 터지면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저 외주업체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도 산재인데 결국 하청업체였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황식 후보가 이렇게 예리하게 공격을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변명하기 급급했었는데, 그런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하철 얼마 전 그 추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조를 들여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한겨레를 보면은 말이죠.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이것도 역시 폭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만여 곳에 화학시설이 있는데 말이죠. 주민들은 위험성 모릅니다. 잘. 대피계획 당연히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자, 법체계가 구멍이 나는 바람에 제대로 그 주민들이 그 위험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알 권리 보장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구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를 보면 말이죠. 노인 요양시설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단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비상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예상대로 요양시설 안전관리는 그냥 허울 뿐이다. 요령만 있었을 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지적을 오늘 일면에 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 역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지적이죠.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또 국민일보가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램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 특파원 출신의 인물입니다. 지금은 스타트 리뷰인지 경제 에디터인데요. 세월호 충격, 9.11 테러 이후와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 중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가요. 예. 뭐 지도자는 없을지 몰라도 이 언론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말하고 싶은 바를 이 램스터드 씨가 대신 해준 것 같아서 크게 다룬 거겠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세월호 충격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램스터드 씨가 했는데 조선 동아일보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자, 이 램스터드 씨 주장보다는 전 영화감독 정윤철 씨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내용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부른 비극이다. 이보다 더 정치적인 사건일 수 없다라는 이면 칼럼입니다. 한 학년의 80%가 사라진 이런 참극, 전쟁 중에도 불가능한 비극이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2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트라우마 아닌가. 글쎄 세상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땅을 점령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법이라는 평형수를 빼버리고 언론은 배에 탄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외치기만 했을 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비유를 잘했는데요. 선장선원, 이 승객을 마지막까지 구원해야 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현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경영 효율화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 예. 이 칼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시장의 여야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실시한 거죠. 월요일, 화요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20%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요? 박원순 후보가 53.3%, 정몽준 후보가 32.9%로 나왔다는 겁니다. 4월 11일부터 12일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48.5 대 45.5로 오차 범위 안에서 3%포인트 앞섰는데 한 달 만에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역전이 된 겁니다. 부동층은 6%에서 13.8%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는 서울의 19살 이상 537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가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응답률은 12.2%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관련해서 상세하게 분석한 그런 기사도 5면과 6면에 실었는데요. 수도권 유권자의 48%가 이번 6.4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심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그 중앙정부 심판론이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고요. 77%는 세월호 관련한 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53%는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한편 그 권역별 후보 지지도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말이죠. 예. 여당 텃밭인 그 강남 지역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무려 1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 동쪽,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 박원순 53, 정몽준 35.8. 강남 서쪽, 그러니까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관악은 여긴 꼭 박원순 후보 지지율이 강남만 못하네요. 50%. 그래도 강세지요. 그리고 정몽준 32.2% 이렇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17면을 가보면은 새누리당 구리시장 후보가 유력한 또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대가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7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철민 안산시장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는데 예, 안산시장 김철민입니다. 새 정치는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안산 시민들의 민의를 사정없이 유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한 풍선처럼 부풀었던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잘못된 공천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안산의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있는 의원총회장에서 장례를 치러야 할 사작시장이 탈당을 하고 수천 명의 당원이 실제로 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안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이 전략공천을 하기 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한 사람도 듣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국회의원으로 이 의총장에 앉아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광주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탈락 후보가 된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하는데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밀실 담합을 통해서 황금연호를 앞둔 5월 2일 심야에 강주 시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짓밟는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두 대표의 호남 인물 죽이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을 묵살하고 밀실 야합 공천을 강행했기 때문에 민주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독단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강기정 의원.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원총회장에서 김한길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데 아니 부당한 개입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당한 개입을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아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인 이른바 줄세우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공천. 하지만 의원들은 마치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의 지역구를 둔 이윤석 의원도 반발. 당내 공천 문제로 지도부와 대립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공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공천되지 못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 아무래도 뒷북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따로 신당을 차린다고 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음.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되어 수많은 물의를 빚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끄러운 의원총회가 끝났을 때 이렇게 일축하고 공천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음이 안 나는 공천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거, 우리 공직사회나 정부의 무능, 오만함, 그것뿐만 아닐 겁니다. 주요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해온 KBS야말로 정권에 종속되고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 실상, 그 이면을 좀 낱낱이 이번에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요구사항은 김한영 사장 그리고 임창건 보도본부장 물러나야 된다는 거고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작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MBC 기자들도 뒤늦게 자사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 보도 참사라고 규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 언론의 침몰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함께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언론개혁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먼저 KBS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거의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의 결과로 김한영 사장, 임창건 보도본부장 퇴진해야 된다. 이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제작 거부하겠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KBS 막내 기자 38, 39, 40기 30여 명이 외부 정보 게시판에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KBS 기자는 기레기 아시죠? 기자 쓰레기요. 예, 그 속어를 쓰면서 KBS 기자는 기레기 중에 기레기다. CBS 잠바를 입고는 취재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자성도 하고 반성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자괴감에 빠진 글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KBS가 국가 재난 주간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보도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시체들이 선내에 뒤엉켜 있었다라는 정말 창작성 오보까지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KBS 보도 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그럼 세월호 참사가 구원파 때문이라는 거야? 세월호 참사가 유병헌 회장 때문이라는 거야? 뭔지 모를 보도들을 내보내다 보니 국민적으로 KBS에 대한 지탄의 소리가 높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 대고 김시곤 국장의 이딴 망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이딴 망언이 터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의 대응이라든지 임창건 본부장의 대응이 또 상식 이하였습니다. 거기에 또 김시곤 국장이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또 가관이었잖아요. 예. 그 가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김한영 사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시곤 보도국장이 김한영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사사건건 보도에 간섭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KBS 내 젊은 기자들은, 양식 있는 기자들은 보도는 엉망이어서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된 KBS. 거기에 사장과 김한영 시스템 내부에서 또 공개적으로 서로 총질을 하는 이 사태. 예. 그리고 사장이 대통령만 바라본다는 말은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너무나 일단 심정이 이해가 가고요. 예. 그 몸부림치는 마음, 심정이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예. 청와대만 보고 간다. 김한영 사장이. 이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 발언. 정치권에서도 이거 제대로 진상을 파헤쳐서 사실관계가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예. 그래서 미방위를 열어서 따지는 건데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 중이고요. 다만 예. 최민희 의원님? 여보세요? 네. 전화 예.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김시공 국장의 폭로 내용과 실제 보도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건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윤창중 사건은 탑으로 올리지 마라 이렇게 기란영 사장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윤창중 사건,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KBS만 유독 윤창중에 관한 보도가 메인으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비난의 소리가 높았는데 이게 이번 김시공 국장의 폭로로 결국 기란영 사장의 지시였고 김시공 국장은 그걸 충실히 따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미 나온 그런 인과관계에 따른 보도와 그 발언과 그 보도의 인과관계를 이제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미방위에서 이제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기란영 사장의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차량 운행 일지 요청해 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왜 KBS가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왜 계속 이런저런 다른 보도, 뭐 무인기 보도라든지 최동욱 검찰총장 보도라든지 심지어 그 경제와 세월호를 연관시키면서 물타기를 했는지 예. 예, 보기 위해서 기란영 사장의 차량 운행 일지도 요청해 준 상태로 지금 받으려고 쪼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이죠. 임명 직전에 청와대 방문해서 사실상 면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셨습니다. 네. 예.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백운기 국장이 보도국장으로 임명되기 바로 전에 예. 13일 날 약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주변 모처 혹은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명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황이 KBS 배차 기록표, 백운기 국장이 쓴 차의 배차 기록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노조가 이제 폭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국회 차원에서 백운기 국장의 배차 기록표를 공식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인데 요거에 대해서 KBS가 어떤 해명을 했냐면요. 예. 그 시간에 청와대 주변에 간 거 맞다. 그런데 배차 기록표에는 청와대라고 써 있었는데 삼청동 총리공간 주변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건 맞다. 그런데 다른 업무 협조를 받은 거고 국장 임명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BS가 청와대와 업무 협조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미방위에서 저희가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업무 협조를 했는지 밝혀라. 예. 네, 그렇게 지금 재차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백운기 국장이 시사제작국장입니다. 시사제작국장은 주로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정권 비판, 권력, 사회 비판 이렇게. 근데 그런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족과 함께 KBS 앞에서 밤을 새운 날, 그때 백운기 국장이 사측 대표로 내려와서 이런저런 협상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어떤 힘이 실렸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운기 국장이 내려와서 밤에 사측과 계속 조율을 하는 그런 예.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보도 협조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 백운기 국장이 그런 중재를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유족이 사과를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요구한 건 보도국장이었는데 당시 네, 시사제작국장이었던 백운기 씨가 그날 밤에 일종의 사측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오비 일학일지 모르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네. 보도국장이 됐고요. 네. 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 의원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더 확보한 입증할 만한 증거나 뭐 자료들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김시곤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김한영 사장 그리고 그 윤창중 씨 성추행 사건 관련 톱으로 보도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그 김시곤 보도국장의 얘기대로 권력은 정권은 KBS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KBS를 통제하게 됩니까? 저는 비서실장부터 이 구체적인 업무는 홍보수석이잖아요. 예. 대언론관계 업무가. 그러니까 대언론관계 업무는 일단 실무는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것이고 비서실장은 이걸 총괄하는 거니까 최소한 비서실장 선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물론 이게 대통령께 보고되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고요. 예. 일단 KBS 기자회하고 노조 쪽은 김한영 사장 그리고 임창건 보도본부장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김한영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런 방침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KBS 사측이 이 노조나 기자들의 요구에 또 쉽게 응할 리는 만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김한영 사장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는요. 그날 밤 유족들과 저희가 밤새 김한영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예. 5번 이상 전화를 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때로 그 경찰과 유족이 대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십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는데 청와대 박주석의 협조 요청으로 유족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이요? 네. 예. 결국은 김한영 사장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도 그 행태를 보면 지금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므로 청와대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노조나 기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므로 김한영 사장이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KBS나 MBC 또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그 방송의 공영성 목표로 해서 파업까지 불사하는 그런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그런 노조들의 움직임에 정치권 또 방송의 언론의 공영성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권의 움직임이 큰 힘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투쟁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또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네요. 최 의원님,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전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우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 어떻게 힘을 내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조와 젊은 기자들을 지지하고 저희는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한 가지 최근 그 미방위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예,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던 조항 결국 여당의 반대로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조항을 여당이 없애자고 해서 야당이 동의를 해줬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방송의 공영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요, 방송법은 저희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예.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에 대한 자격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통과된 거고 이와 함께 KBS, MBC, EBS 이사회 회의록이 전부 공개되게 됩니다. 예. 지금 통과된 내용이 그거고요. 합의한 것 중에 통과 못한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해서 기란형 같은 사람들 혹은 그 특정 캠프에 들어가서 부역했던 사람들이 KBS 사장이나 이사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 3년 동안 예. 이 부분과 KBS 이사회의 그 속기록, 회의록 등이 공개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장 인사청문회도 못 두고 종편의 반발로 편성위원회를 못 두어서 정말 그 새누리당이 하고자 했던 아무것도 안 고치고 간다. 그거보다는 사장 인사청문회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예. 예, 저는 방송법 통과 찬성했고요. 그다음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종편이 반발해서 그것도 특정 종편의 사주가 반발해서 새누리당에 로비를 했고 새누리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방송법 하나도 못하겠다고 버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비판하실 때 너네 그거 동의했냐를 비판하는 건 이 주택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에 휘둘린 건 새누리당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하고 가느냐. 그럼 사장 인사청문회하고 공영방송 이사 자격 요건도 안 하고 회의록 공개도 안 하면 좋은 건 KBS, MBC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는 하반기 국회에서 꼭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일단 좀 시급하게 생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는 다시 하반기 국회에서 꼭 관찰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과 함께 KBS, MBC를 중심으로 불거진 방송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철민 안산시장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는데 예, 안산시장 김철민입니다. 새 정치는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안산 시민들의 민의를 사정없이 유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한 풍선처럼 부풀었던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잘못된 공천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안산의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있는 의원총회장에서 장례를 치러야 할 사작시장이 탈당을 하고 수천 명의 당원이 실제로 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안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이 전략공천을 하기 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한 사람도 듣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 국회의원으로 이 의총장에 앉아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광주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탈락 후보가 된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하는데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밀실 담합을 통해서 황금 연호를 앞둔 5월 2일 심야에
강주 시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질밟는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두 대표의 호남 인물 죽이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을 묵살하고 밀실 야합 공천을 강행했기 때문에 민주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독단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강기정 의원.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원 총회장에서 김한길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데 아니 부당한 개입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당한 개입을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아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인 이른바 줄세우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공천. 하지만 의원들은 마치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둔 이윤석 의원도 반발. 당내 공천 문제로 지도부와 대립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공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공천되지 못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 아무래도 뒷북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따로 신당을 차린다고 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음.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되어 수많은 무리를 빚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끄러운 의원총회가 끝났을 때 이렇게 일축하고 공천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음이 안 나는 공천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석간신문이죠. 문화일보가 지난주에 서울시 충청남도 안전관리 꼴찌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 안전 트라우마, 이걸 염두에 두고 기획한 기사로 보입니다. 비판의 대상은 당연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오보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 문화일보의 이 기사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문화일보 얘기하기 전에 요사이 이제 KBS 또 MBC 세월호 참사 보도하면서 저 어처구니 없는 그 보도 때문에 또 KBS 내부에서 MBC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체 담당하는 그 기자 하다 보니까 좀 바쁘시죠? 예,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예, 어디 담당하고 계시죠, 정철훈 기자가? 저는 원래 조중동 종편 쪽 담당인데요. 예. 지난주에는 KBS 쪽이 사건이 많아서 그쪽을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차출됐군요. 예. 예. 예, 문화일보의 그 오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였습니까? 예, 문화일보 지난주 금요일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사면 사이드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그 서울시와 충남도가 안전관리가 꼴찌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예. 그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가장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안전관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꼴찌다. 이런 안전행정부의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작년에 발표된 자료였습니다. 예. 근데 문화일보가 이걸 보도하면서 마치 지난주 금요일 5월 9일에 나온 자료인 것처럼 이제 오보를 낸 거였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여객선 진도 침몰 3사로 재난안전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서울과 충남이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문화일보가 그 다음에 9일
안전행정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69.9점을 받아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72.4점으로 8개 도 가운데 꼴찌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 보도에는 두 가지 오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입니까? 예, 첫 번째 오보를 보면요. 그 기사에 보면 그 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 내용만 추론을 하면 그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2014년 5월 9일 안행부가 당일에 자료를 낸 것처럼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안행부가 곧바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해명 자료를 냈는데 안행부는 2012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2013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13년 12월 18일에 안전행정부에 게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에 게시했던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문화일보가 지난주 금요일 5월 9일에 이거를 보도를 한 건데요. 안행부는 이거를 별도로 발표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일보가 근 한 6개월 가까이 예. 이게 지나서 예. 이 내용을 보도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료가 나온 거는 작년 9월이고요. 게시가 된 거는 12월인데 문화일보가 이거를 5월 9일에 보도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가 1년 전 자료를 마치 최근 자료인 것처럼 난데없이 갖다가 붙여 쓴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두 번째 그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오류도 짚어볼까요? 예,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두 번째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 이 정부 합동평가라는 게 국가의 위임한 사무, 그러니까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러니까 국가가 지시한 사무에 대한 평가로 한정이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제외되는 평가인데, 이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평가한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마치 서울시 전반의 그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이 소홀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거는 좀 지나쳤다, 왜곡이다 이런 주장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위임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가지고 마치 서울시의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예. 또 이날 보도에서는 서울시의 해명이 전혀 없었는데 2010년 대비로 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이 안전 예산이 6.9%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울시에서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돼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넓게 봐서는 오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나 충남도 입장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그런 안전관리 정책이 아니라 예. 안전행정부나 다른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이 광역단체에 위임한 거 예,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점수를 매긴다는 건 불합리하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주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반론을 어느 정도 실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날 보도에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예. 또 새누리당 익명의 관계자 코멘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또 특정 집단의 그 주장만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 조윤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문화일보 허민 정치부장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반론도 없고 또 작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썼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료는 2013년도 자료가 맞는데 우리가 기사를 쓴 시점에 따라 9일이라고 썼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문화일보가 보도 기사 내용에서 9일 문화일보가 확인한 자료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예. 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그 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안행부가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 와중에서 안전 문제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예. 발표했겠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자료를 내봤더니 서울시가 꼴찌였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비판의 화살은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도지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의도가 되지 않았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화일보가 이날 보도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맞선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의 쟁점이 안전관리인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현직 서울시장과 현직 충남도지사의 안전관리가 문제였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마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문화일보 보도 가지고 또 무슨 주장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문화일보의 해명 중에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죠. 예, 단독으로 입수해서 쓴 자료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허민 정치부장이 저희와 통화해서 2013년도 자료이지만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자 호 부장이 다른 데서 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예.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이슈가 되니까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이 해명이 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해명할 게 아니라 단독으로 다운로드 받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초반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문화일보가 1년도 넘은 자료를 가지고 이 시점에 물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예. 이 기사를 쓴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문화일보의 사주가 누구인지 알면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문화일보의 대주주는 문우언론재단과 동양문화재단인데요. 이 두 재단이 각각 30%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나머지 40%는 이제 문화일보 사주조합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우언론재단과 동양문화재단이 이 현대중공업에서 출자해서 만든 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분이 정몽준 씨 아닙니까? 이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 회장 출신이시죠. 현재는 대주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몽준 의원은 사실상 이제 문화일보와 특수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일보가 지난 3월 달에 주총을 열고 이병규 사장을 문화일보 회장으로 선임을 했었는데 이 이병규 사장, 그러니까 그 문화일보의 회장이시죠. 이분의 이력을 보면 또 좀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건설에 입사를 해서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을 하시고 서울 아산병원 부원장, 현대백화점 사장 등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2004년부터 10년간 문화일보 사장을 맡아오셨는데 현재 문화일보 회장이 현대 출신이고 또 정몽준 의원은 또 현대의 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보면 문화일보와 정몽준 의원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는 1991년 현대그룹의 후원으로 창간된 신문사이기도 해서 현대와는 이제 문화일보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오늘 나온 보도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몽준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지율이 15.6%가 하락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서 문화일보가 악의적인 보도로 이렇게 정몽준 후보를 지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 대목입니다. 예. 문화일보가 현대가 직접 소유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에서 출자해 그러니까 출연해서 만든 그 재단들이 주식의 60%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예. 과거 사례도 문화일보가 어떤 현대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 이걸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좀 우호적으로 보도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일보가 이제 현대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화일보가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불리하고 또는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또 생산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분들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보도에서 그 일종의 관심사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가.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정몽준 후보 아들의 그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그런 글 또 문제가 돼서 정몽준 후보가 직접 사과도 했고요. 또 정몽준 후보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고발이 됐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혹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문화일보를 전부 다 꼼꼼히 보진 못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와 어쨌든 특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언론들이 이 선거를 공정하게 보도하는지 이 부분은 또 독자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언론 접근 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결국은 뭐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기사가 사면 사이드에 작게 실렸는데 이걸 읽은 독자들은 이게 오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목을 보면 서울시와 충남도가 안전관리 꼴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또 독자분들이 제목만 읽고 또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그 오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 의미에서 이제 왜곡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싫지 않는 경우도 오보의 범죄에 포함시키곤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굉장히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이죠. 그 안전행정부가 9일 발표한 게 아니었다는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이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자료를 굳이 이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꺼내서 서울시가 꼴찌였다는 점 그리고 충남도가 꼴찌였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이 무엇인지 독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게 앞서 정철훈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서울시나 충남도의 반론은 한 줄도 없고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코멘트 그리고 새누리당 관계자의 코멘트만 있었다는 점. 이 점도 적잖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비록 큰 기사는 아니었지만 1년도 넘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와 충남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 미흡하다, 순위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서울시는 꼴찌, 또 도에서는 충남도가 꼴찌다. 이런 기사 결국은 내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보였다는 그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와 수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 짚어봤습니다. 오늘 주요 인터뷰도 그랬고 말씀 나눈 부분도 그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 다른 부분도 언론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기능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지금 바른 언론 또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자 작년에 태동한 그런 일종의 미디어 법인입니다. 많은 청취자들께서 TV 시청을 요새 안 한다. 특별히 지상파 방송은 뉴스 보지 않은 지 오래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막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 보도국장의 발언은 KBS 보도국장의 발언만큼 그렇게 파문이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유족들이 MBC 보도를 자체를 보지 않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될 때고요. 지금 방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고 있는데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은 뭐 공영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는 하지만은 사주의 이익에 매몰돼서 언론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 아닌 셀러리맨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